사실 저희들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오늘 환우 여러분들하고 저희 병원 직원들 모두를 위해서 저 88도로 먼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 연자는요, 일찍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거기서 방사선 종양학과 수련 마치시고 전문의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대구 카톨릭의대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 역임하시고 현재는 대구 파트마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주임 과장님으로 계십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저희 병원에 지금 설치해가지고 이미 가동하고 있는 독일산 셀시우스를 중심으로 방사선 치료에 관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마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오늘 특히 이 자리는 방사선과 우리 남팀장하고 그다음에 가장 근접한 우리 장 선생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오늘 예약이 좀 밀려가지고 참석도 못 하십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가동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다음에 본 치료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하신 분들은 오늘 윤상모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제가 날씨가 좀 더워서 옷도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예. 혈색이 안 좋아. 아니, 피곤해. 피곤해서 어떡하지? 혹시 유방암 환자분 계세요? 뭐? 다 합니까? 제가 원래 대학에 있을 때 유방암을 주로 하다가 요즘 뭐 거의 다 합니다. 제가 암 치료를 이야기할 때 이 그림을 자주 씁니다. 암 치료는 아시다시피 방사선 치료, 항암제, 수술 이게 세 가지가 주된 방법인데 지금 이게 주된 방법이 됐지 사실은 제가 처음 공부할 때 한 20년 전만 해도 이 방사선 치료가 아주 변두리 치료였습니다. 이게 아주 메인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아직 온열 치료가 아직은 변두리에 있죠. 다들 그 인식을 다 못하시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 온열 치료도 이 중에 하나 들어가겠죠. 근데 이 세 가지를 해도 이게 뭐냐 하면 이건 퍼즐 맞추기입니다. 끼워 맞추다 보면 남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면역 치료나 그다음 유전자 치료, 그다음 유방암 같은 호르몬 치료 이런 것들이 다 끼우면은 다 채워지죠. 그래서 이제 유방암 같으면 그런 게 채워지면 되겠고 나머지 뭐 신장암 같은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고요. 언젠가는 이제 온열 치료가 여기에 들어가든 아니면 이만큼 차지하든 그런 식이겠죠. 제가 주로 하는 거는 했던 거는 요건데 왜 지금 제가 이걸 또 하고 있느냐 하면은 원래 처음에 온열 치료가 암 치료에 들어올 때 이 방사선 치료하고 두 개를 섞어서 같이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 하는 그런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하는 방사선 종양학의 교과서에는 한 20년 전부터 계속 올라오는 치료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이야기는 왜 드리냐면 온열 치료가 대체요법의 치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0몇 년 전에 만들었던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어떤 암 치료에서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계속 올라오는 치료입니다. 이제 모르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게 대체요법이다 내지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조금 제가 들으면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온열 치료라고 딱 치면 처음 나오는 게 온열 의료기 매트 이게 먼저 나옵니다. 지금 이 병원에 들어와 있는 장비나 안 그러면 딴 병원에 있는 장비, 그런 장비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게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찜질방, 그 다음에 온탕,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온열 치료는 아니죠. 온열이 되기는 되는데, 왜냐하면은 온도가 암세포가 있는 그 위치에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지. 피부 온도만 올려서 혈액순환만 좋게 하는 거는 온열 치료는 아닙니다.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암 치료에 있어서 원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온도까지 심부 안에 못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뭐죠? 이게 일본에서 지금도 파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만들어서 많이 이게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막 나오는데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열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인간이 열을 가지고 암을 치료한 역사는 한 5,000년 정도 됩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보면은 암 TV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집트 문서에 그런 게 있다 그러죠. 유방에 종괴가 있는 거를 열로서 치료했다가 나오고, 그게 암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한 4, 5,000년까지는 거의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 말에 가면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서서히 보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육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근육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환자는 얼굴에 육종이 생기는 환자인데, 얼굴에 육종이 생기는 환자가 우리 몸에 생기는 전염성 질환 중에 단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병은 걸리면은 체온이 40도 이상을 근 한 3, 4일 정도 앓다가 이렇게 닿든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사망을 하게 되는데, 우연히 육종 환자가 그 질환을 앓고 나서 얼굴에 있던 이 암이 쑥 사그러들어버린 그런 현상을 1800년대 말에 처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코넬 대학의 유명한 외과 의사가 그 병의 독소를 갖다가 뽑아내가지고 사람 몸에 집어넣어서 인공적으로 열을 만드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서 굉장히 한 30명 정도 그렇게 치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기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스웨덴에서 이제 자궁경부암 환자들 질 안에다가 물주머니 뜨거운 걸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조금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거 나오다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 70년 동안 연구만 쭉 하다가 1970년대 초반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고주파를 이용한 기계를 만들어내고,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세계적으로 학회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 기계가 처음 들어온 건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전국의 모든 병원에, 사실은 모든 병원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대학병원에는 온열 치료기가 한때 쫙 다 깔려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10몇 년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또 싹 다 빠지고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4, 5년 전부터 다시 이게 붐을 일으키는데, 거기 왜 그렇게 쭉 가느냐, 그건 조금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로 치료하는 방법, 병원에서 하는 방법은 여기에 이제 고주파 열치료라고 해서 RFA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를 가지고 온도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요거 2가지는 온도를 적어도 60도 이상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병원하고 지금 본 병원에 쓰고 있는 이 온열 치료라는 건 온도를 요만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60도 이상 올리는 이 방법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계란을 남비에 넣어놓고 물 넣어가지고 부글부글 끓이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완전히 단백질을 익혀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닙니다. 요거는 요 정도 사이에, 이게 왜 이제 이 방법까지 나오느냐 하면은, 이 2가지 방법은 주변에
아주 중요한 정상 장기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크기가 너무 크다든지, 그건 못 씁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 조직에 손상을 안 주면서 할 수 있는 이온도, 요걸 쓰는 게 이제 온열 치료입니다. 고주파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장비들은 보면은, 이게 아마 미국에서 나온 장비고, 여기 일본, 헝가리, 독일,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주로 이제 우리는 일본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만든 이 이전 버전의 카피품을 녹십자에서 만들어서 국내에 좀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제 이 장비는 보면은 환자를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쓰이는데, 이것도 좀 맞추기가 어렵고, 이거 두 개는 비교적 좀 쉽게 할 수 있고 환자가 좀 편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이게 국내에 두 개가 들어다 보니까 이거 두 개 중에 어느 게 나으냐 이렇게 물으면 제일 곤란하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영대에서 이거의 카피품을 2009년까지 아마 쓰고 폐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장비를 바꾸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 밑에 교수를 유럽에 학회도 보내고 하면서 이거 두 개 중에 어느 거 할 거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치료를 하면서 환자들한테서 들어보면 이제 아마 본병원에도 그런 환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걸로 치료하다가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딴 데서 헝가리 제품으로 치료받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 환자들이 첫 번째 하는 이야기는, 제일 재밌게 이야기하는 분이 차원이 좀 틀리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몸에 열이 올라가는 거 느끼는 거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오늘 치료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제가 받고, 그 다음에 우리 혈액종양내과 선생님이 받고, 근데 저는 받으니까 한 중간쯤 되니까 아래으로 이렇게 확 퍼지는 느낌이 들면서 화끈한 느낌이 들던데, 우리 내과 선생님은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다. 사람마다 조금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심하게 표현하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느낌이 다르다. 그 다음에 한 분은 이제 그분은 서울에서 항암제 치료를 받고 대구 근교에서 하시는 분인데, 대구에도 이제 주변에 딴 병원에는 저희들 기계하고 다른 게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가면. 그래서 이제 거기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겠다고 해서 가셨다가 다시 저한테 다시 오시더라고요. 왜 왔느냐고 물으니까 이제 본인이 대답을 못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가보니까 조금 본인도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오셨겠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두 개 중에 어느 게 나은지. 자, 그 다음에 열을 주면은 암세포에는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암치료에 쓰느냐는 이야기죠. 요거는 정상조직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암조직인데, 보시면은 요건 좀 경상도 말로 참합니다. 얘는 어때요? 좀 지저분하죠? 이 혈관입니다, 모양이. 정상조직은 사람이 태어나서 20살까지 크면서 서서히 조직이나 장기들이 커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혈관이 같이 커줍니다. 그렇게 모양도 이쁘게, 그 다음에 혈액순환도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열이 나면 혈관을 늘려서 열을 발산시키고 쫙쫙 빼주죠. 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조직은 이 시원하게 잘 뚫린 이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암조직은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안 빠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열도 발산이 잘 안 됩니다. 이 얼마나 더워 보입니까? 시원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암조직은 열 받으면 열이 잘 안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을 이렇게 앞뒤로 전극을 대서 주게 되면 실제로 암이 있는데 열이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열이 올라가면, 첫 번째 직접적인 거는 온도를 쭉 이렇게 올리면, 이쪽은 세포 숫자고 이쪽은 시간입니다. 주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잘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42.5도까지 가면 굉장히 이것보다는 세포가 많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 정도 안 가더라도. 그 다음에는,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암 치료하는 데는 이제 방사선이나 항암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열 자체가 암세포를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 방법에 있어서 효과를 높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떼어놓고 하겠습니다. 여기 혈관이고, 그 다음에 암세포가 있으면 혈관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면 계속 커지면 이 바깥쪽은 혈관에서 뭐니까 혈액 공급이 잘 안 됩니다. 영양분이. 그러면 제일 바깥쪽은 굶어 죽습니다. 그 안쪽은 죽을 똥말똥하고 살아있습니다. 이쪽은 잘 살아있죠. 근데 실제로 방사선 치료하면 이놈은 잘 죽습니다. 근데 요 근처 경계선에 있는 이놈은 잘 안 죽어요. 근데 이게 잘 안 죽으면 비실비실하게 계속 끝까지 비실비실하게 가면은 사람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갑니다. 암세포에 방사선을 주면 혹은 항암제를 주면 요 근처에 있는 놈들이 죽으면 이놈은 비실비실하고 있다가 계속 있다가는 혈관 근처까지 쭉 갈 거 아닙니까?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살아서 재발해버립니다. 그게 문제죠. 큰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럼 온열치료 이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요 놈이 열이 높아지면 잘 죽습니다. 방사선이 잘 안 죽는데 특이하게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가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하루 24시간 돌아가듯이 세포가 분열하는 세포는 분열기부터 시작해서 유전자 합성기 뭐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는 그 암세포들은 여기 또 암세포에 잘 안 죽어요. 항암 치료에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 왜냐하면 여기 유전자를 합성할 때는 자기들이 방어기전으로 만들어내는 게 좀 많습니다. 안 죽으려고. 근데 이놈들이 열에 또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똑같은 놈으로 다 100이면 100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좀 치료하기가 쉬워요. 방법도 찾기도 쉬운데. 근데 여러 가지 그 성질을 가진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수술이 안 되는 경우는 방사선이나 항암제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열을 가해주면 훨씬 치료 효과를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유럽에서 했는 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최근에 주로 영어인데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암세포입니다. 열을 탁 주면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암세포한테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람은 주먹이 나가겠지만 얘는 뭔가를 내놓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돌아다니다가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이놈을 딱 잡아서 너 뭐야 하고 물어보면 내가 암세포에서 떨어져 나온 거다. 그러면 이 면역세포들이 그러면 이놈이 있는 놈은 그러면 암세포네. 그리고 찾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열을 높여주면 생기는 면역 효과입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봐도 면역 치료가 나왔잖아요. 그 퍼즐 안에 들어가는 중에. 그래서 열을 높여주면 간접적으로 이런 효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치료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오늘 치료 받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부작용이 뭐 어떤 게 있나요? 부작용은 모르겠던데요. 모르겠죠. 예. 부작용이 적거나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절이 잘 되니까 그런데 그 치료하시면은 전극 앞에 물주머니 달려있죠. 예. 제가 처음에 94년도에 오늘 치료 처음 시작할 때 그 녹십자 기계는 똑같이 물주머니가 달려있습니다. 근데 치료하면 뜨거워서 환자가 못 견딥니다. 어느 정도에서 못 견디느냐 하면은 피부 온도 딱 재었을 때 39도 되면은 뜨거워서 못 견딥니다. 환자들이.
그럼 지금 어떻게 잘 견디느냐? 자세히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은, 물을 돌리잖아요, 물을. 그 물주머니에 있는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순환을 하면서 계속 시원한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음에 기계 만들 때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붙박이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환자가 뜨거워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상도 생기고, 그런, 지금 뭐, 그런 게 없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는 한 번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면은 나중에 부작용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듣는 분들 계시죠. 오늘 치료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딴 치료하고 같이 해도 그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의 부작용을 더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혹은 항암제 할 때 골수 기능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치료 들어가면 골수 기능이 더 떨어지느냐 고민해보듯이 안 그렇습니다.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제를 같이 할 경우에 제일 문제가 이제 골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두 개 중에 하나 빼든지 안 그러면 중간에 쉬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치료하고 같이 하면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죠.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악성 임파종 환자분 할머니였는데 항암제를 워낙 해서 골수가 회복이 안 됩니다. 시간이 기다려도 회복이 안 됩니다. 보통은 기다리면은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주사를 맞거나 이렇게 하면. 이분은 거의 골수가 거의 90% 이상 빈 상태에서 그런지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가 생기면 방사선을 하라고 해도 불안한 거죠. 더 떨어져 버리면 그것 때문에 사망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 오늘 치료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분은 그렇게 해서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치료가 암치료가 암세포가 내성이 생기는데 열에 대해서도 내성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48시간 정도 뛰어오라 그러죠. 48시간 정도. 근데 이제 매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방사선 치료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주된 목적이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데만 목주겠다. 그러면은 매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봤듯이 오늘 치료가 갖는 암세포 죽이는 효과 거기에 중점을 더 주겠다 그러면은 간격을 이틀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렇고 방사선 치료 하시는 경우는 이게 좀 논란이 좀 많은데 주로 하는 방법은 치료하고 나서 합니다.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보통 한 최고 4시간 이내에 여기서 전남대까지 얼마가 걸리죠? 네? 10분요. 뭐 받고 와서 하시면 충분하겠네요. 제일 좋기는 같이 하면 좋은데 근데 방사선 치료기 안에 이걸 못 갖다 놓잖아요. 그죠? 동시에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학문적일란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국내에는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왔다가 한 15년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전혀 안 쓰다가 그 다음에 한 5년 전부터 다시 씁니다. 근데 왜 그럼 그때 포기했느냐? 첫 번째는 이게 안 됩니다. 원인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너무 뜨거워서 환자가 못 견뎌요. 기계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제 그거 해결됐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아까 열의 효과에 대해서 첫 번째 그림 기억나십니까? 그래프에 쭉쭉 있는 거. 암세포에다가 열을 주면 죽는다 하는 거. 온도는 42.5도. 너무 여기에만 집착하는 거. 온도를 여기까지 올리려고. 안 올라가면 포기해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치료가 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사선이나 항암제의 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굳이 여기까지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40도 정도만 올라가도 됩니다. 이게 처음에 너무 학문적으로 너무 완벽한데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나머지 부수적인 걸 자꾸 빠뜨려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 병이 큰 경우에만 이게 하다 안 되면 방사선 치료가
저렇게 메인으로 정착이 되는데 한 100년이 걸렸거든요. 엑스레이 발견되고 나서. 근데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만 해도 방사선 치료는 하다 안 되면 하는 치료, 뭐 이 정도로 되다가 그다음부터 굉장히 좀 많이 그 적용이 늘었어요. 근데 그때도 해보면 이건 딴 걸로 하다 안 되다가 마지막에 오면 그때는 솔직한 말로 제 심정에 내보고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다 키워놓고 보내. 안 됩니다, 그때.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치료. 이거, 그, 방송에 한번 나오면은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말기암 환자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이 나가버리면, 아, 이건 말기암 환자한테만 쓰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기암 환자한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오늘 치료도 초기에 같이 들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의 치료에, 항암제하고 방사선이 있다. 그럼 오늘 치료 같이 그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나중에 재발하면 해보지. 그럼 그때 다 어려워집니다. 어떤 방법일까?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치료 단독을 할 때는 온도를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죠? 이때는 완전히 병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한 15% 가까이 정도 되고 반 없어지는 것까지 반응률 합치면 50% 정도 됩니다. 요 정도는 일반적으로 항암제를 치면 약 1개 정도 됩니다. 약 하나 쓰는 거 정도. 그 다음에 같이 하면, 딴 거하고 같이 하면 잘 줄고, 그 다음에 딴 데 전이가는 거 막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된 말기암 환자한테는 증상 치료에 도움이 된다. 뭐 크기가 예를 들어 사진을 찍었는데 크기가 준다 이런 거는 기대를 크게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시는 분이나 받으시는 분은 증상만 조절되는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뭐냐 하면은 이 2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놔둔 경우입니다. 요거는 뭔가 치료를 한 경우입니다. 어떤 환자에서 대장암이 간에 여러 개 쫙 가 있는 경우, 한 개가 있으면 당연히 수술합니다. 그때는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때 치료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기대 수명이 10개월 정도 됩니다. 오늘 치료하거나 항암제하고 같이 하면 2년 정도 되죠. 한 2배 정도 늘어납니다. 이것도 유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이는데,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에서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오늘 치료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을 버렸습니다. 해도 잘 안 된다, 온도도 잘 안 돌아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주로 그랬는 거는 뭐냐 하면은, 미국에 덩치 큰 여자분들이 좀 많잖아요. 이 덩치가 크다 그러면 그냥 뚱뚱한 게 아니라 진짜 엄청 큽니다. 이 뱃살이 두께를 재면 이 복부 지방이 뭐 거의 5cm 넘어갑니다. 막 이렇게 7, 8cm까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더 뜨겁습니다. 이 지방이 많으면.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렇게 포기를 하고 했는데 계속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다 포기했냐? 그건 아니고 일본하고 유럽에서는 이걸 연구를 계속 했습니다. 임상 연구를. 계속, 그때 계속 했던 것들이 지금 나오는, 제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자궁경부암 환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원칙적으로 치료 방법은 방사선 치료, 수술이 안 되면, 수술은 아주 초기만 하죠. 지금은 자궁경부암 거의 대부분이 방사선 치료하고, 그 다음에 항암제 같이 하는 병용요법을 쓰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환자들 중에 콩팥 기능이 안 좋다든지 간 기능이 안 좋으면 항암제 못 합니다. 그럼 방사선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방사선만 해야 됩니다. 그게 요겁니다. 요 위에 거는 오늘 치료 같이 한 겁니다. 효과가 국소 제어율이 여기에서 요 처음에는 놔두고
뒤에 것만 보겠습니다. 보면 국소 지하율만 따지면 한 20% 정도 증가합니다. 그죠? 한 37, 8에서 60%까지 가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자궁경부암에서 항암제를 못하는 경우 오늘 치료 추구하는 게 이게 표준입니다. 미국하고 우리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항암제 같이 하더라도 오늘 치료 같이 시킵니다. 특히나 요즘 이제 최근에 자궁경부암의 경향을 보면 다들 흔히 하는 말 먹고 살기 바빠서 병원에 늦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병을 키워서 오십니다. 그럼 좀 큽니다. 그때는 이제 항암제나 방사선 두 개를 다 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좀 안타깝죠, 그럴 때. 그래서 처음에 저는 보통 같이 세 가지 다 시킵니다. 비용이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영대에서 했던 직장암 환자들을 우리 후배 교수가 분석한 겁니다. 오늘 치료했는 거하고 시행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이게 생존율이 확 차이 나는 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원격정에도 확실히 적고 오늘 치료하는 경우가. 그래서 아마 영남대병원은 지금 기계가 아직 안 들어갔죠. 제가 나오고 나서도 안 들어갔고 해서 아마 교수님 좀 답답하지 싶은데. 그 다음에 요거는 일본에서 나온 겁니다. 식도암 환자에서 오늘 치료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이렇게 차이 납니다. 성적이. 다음에 이제 요거는 국제 오늘 종양 학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부하는 사항인데 이런 경우는 방사선 치료하고 같이 하면 좋겠고 이런 경우는 항암제하고 같이 하거나 아니면 세 개 다 같이 쓰거나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전부 다 같죠. 그 몸에 생기는 거 다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환자가 다 덕을 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을 해서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제하고 방사선 치료를 했단 말이죠. 했는데 결과가 재발률이 한 5% 정도 된다. 꼭 가정하면 그럼 거기에다가 오늘 치료를 추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재발률이 3%로 줄었다. 꼭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5%에서 3% 된 거니까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학문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차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환자분들이 받아들이는 건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의사가 권할 때는 조금 의사가 반과학자거든요. 완전 과학자는 아니고 선생님들 여러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완전히 수학을 다 믿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게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은 본인이 선택하시게 합니다. 제일 문제가 많이 물으시는 게 유방암 환자분들이 많이 물으세요. 제가 유방암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하면 도움이 됩니까? 하고 묻는 거죠. 퍼센트를 딱 찍어놓고 이것도 도움이 본인이 된다고 생각만 하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개만 제가 보면 오늘 치료가 이때는 제가 무조건 권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자궁경부암이 굉장히 큰 경우 이 환자는 여기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방광 쪽으로 이렇게 침범이 돼요. 이거 치료하면 여기 뚫려서 오줌이 질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그냥 제가 사진을 못 가는데 다 없어지고 지금 구멍도 안 나고 잘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굉장히 이게 안에 괴사가 많이 일어나는 덩어리들
이런 것들은 이거 두 가지 해도 잘 안 줍니다. 이럴 땐 저는 무조건 같이 하시라고 권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서 혹은 내과적인 문제로 항암제 못하거나 약을 줄여야 될 때 이때는 저는 무조건 권합니다. 빠졌잖아요. 하나가 줄거나 빠진 거잖아요. 한 방법이. 그 나머지 채워 넣어야죠. 치료. 여기 식도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치료가 잘 안 되는 이 담도에 생기는 암들 이런 거 치료할 때도 경제적인 여건만 되면 저는 다 권합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게 뭐가 나오나요? 안 나오네. 요게 병입니다. 여기 표시가 납니까? 식도가 이렇게 내려오고 요거는 혈관입니다. 내려오고 요 옆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무슨 병이냐면은 육종입니다. 제가 처음에 1800년대 말에 이야기했던 육종, 근육이나 뭐, 이 환자는 처음에 다른 데 병이 생겼다가 재발하면서 딴 치료하고 있는데 계속 이 병은 안 낫고 있었던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안 보입니다. 식도가 지 모양 채잡고 눌려 있다가 방사선 치료 얼마를 했느냐? 통상적으로 주는 양의 한 3분의 2 정도 줬어요. 육종에서 방사선 양 그 정도 주면 꼼짝 안 합니다. 통상적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안 듣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자궁경부암 이야기했지만, 유럽에서는 육종 같으면 거의 오늘 치료는 베이스로 다 깔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방사선이 잘 안 듣는 종양들. 그 다음에 이 환자는 폐암 4기입니다. 여기에만 병이 있었던 건 아니고 딴 데도 병이 있었습니다. 항암제를 해도 딴 데는 다 주는데 이놈만 안 줄고 있어서 항암제 들어가시면서 그래서 항암제는 서울에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치료는 저한테 받겠다고 해서 오셔가지고 쭉 하고 난 다음에 팔을 올리고 위치가 잘 안 맞아서 찾는데 제가 좀 애를 먹었는데 이게 지금 여긴 잘 안 보이죠? 많이 줄어 있습니다. 최근에 아직까지 치료는 계속 받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병을 눈에 보이는 걸 없애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무조건 권하는 경우, 이 보시면 위암이 있고, 위암이 간에 이렇게 막 가 있습니다. 여기 출혈하죠. 출혈을 하면은 빈혈 생기고, 계속 수혈을 받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황달 오고 아프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 방사선으로 요리하면 되겠네 싶은데 하면 환자가 못 견딥니다. 힘들어서. 그럼 하는 방법은 방사선을 하려고 그러면 방사선 양을 줄여줘야 됩니다. 한 번에 주는 양, 전체 양을. 이때는 오늘 주로 같이 들어가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환자는 이 부분에 한 1년 전에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제를 했는데 또 재발해. 여기 이제 복부 배꼽에서 한 이런 5, 6cm쯤 되는 지점. 여기에 척추 뒤에 이렇게 있으면 환자가 이게 눕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잘 때 이 침대 등받이를 한 45도 이상 세워놓고 잡니다. 이런 환자는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병을 확 줄이겠다 이런 목적으로 하면 서로 실망합니다. 증상만 어떻게 호전시켜 보겠다고 하면 되는데 이 환자는 물론 이 치료받고 얼마 안 돼서 계속 이렇게 전체적인 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서 나중에는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침대를 이렇게 세워서 계시던 분이 나중에는 누워서 주무시다가 갔습니다. 저는 그것만 해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환자는 보시면 여기 폐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척추뼈에도 있고 임파선도 있고 나머지 흩어져 있고 여기 주사 맞은 겁니다. 병이 이렇게 이거 이제 요 척추에는 일단 눌리면 좀 곤란하니까 방사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항암제 들어가고 오늘 치료했습니다.
현재도 온열 치료하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조금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실제로 이게 PET라고 사진 찍으면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게 어떤 치료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이는 것은 반드시 병은 아닙니다. 이 보이는 방사선 때문에 그 주변에 폐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니까 저희 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상태까지 일단은 갔습니다. 사진 보면 한다도 좀 기쁘겠죠. 물론 저래됐다가 나중에 또 어떤 이벤트가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저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냥 항암제나 방사선, 뭐 여기 방사선하고 항암제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오늘 치료가 절대로 대체요법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대체요법 아니고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증명이 된 거고 의사들 중에 이걸 불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옛날에 저처럼 해봤는데 기계적인 문제로 환자를 끝까지 몸 끌고 가서 좋은 경험을 못했던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뭐냐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는 딴 건 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믿죠.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전부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대체요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아까 설명드렸듯이 유럽에서는 일부 질환에서는 온열 치료가 여기 빈칸에 반드시 탁탁 들어맞는 그런 걸로 이미 자기들은 정리를 하고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마 최근에 국내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최근에 기회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느낄 때는 온열 치료가 좀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환자들이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보다 훨씬 잘 따라옵니다. 딱 정해놓은 그 코스가 있으면 일단은 어떤 치료법이든 간에 정해진 길이 이렇게 있으면 끝까지 완성하는 분들이 많아야지 그 다음에 뭔가가 답이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막 그만두고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져 버리면은 이게 도대체 이 방법이 똑바른 방법인지 바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져 버리는데 제 느낌에는 이번에는 뭔가 좋은 결론이 국내에서도 나올 것 같다.